앞으로 4년 2028년까지는 금의 최고 강세장이 오는 시기다. 근데 양베이리의 사이클에서도 오늘의 주제 이제 금의 버블이 시작된다라고 적었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상품 시장의 버블이다. 근데 상품 시장의 버블은 금의 버블과 동일하니까 저는 또 금튜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좀 금으로 적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2024년부터 이 상품 시장의 버블이 시작된다라는 그 내용인데요. 이 차트는 마틴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표현하는 수식어가 월가의 전설적인 예언자라는 수식어와 희대의 사기꾼 뭐 이러한 두 가지 완전 모순되는 수식어를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개발한 경제 예측 모델이거든요. 이게 이 사이클을 따라서 이 경제가 이제 순환을 한다. 그 순환 주기로 봤을 때 2024년부터는 커머디티 붐, 상품 버블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이 사이클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고 그 사이클이 얼마나 잘 맞아떨어졌고 얼마나 좀 유의미한지 이것도 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진짜 2024년부터 커뮤니티 붐이 오는 거냐,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쭉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사람 마틴 암스트롱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이분이 이제 마틴 암스트롱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의 얘기가 뭐 얼마나 중요하겠냐만, 이분의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도 사실은 마틴 암스트롱 주기에 대해서는 알지만 마틴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잘 알지 못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사람이 그 어느 날 그 신문을 보다가 1683년에서 1907년 사이에 그 발생한 금융공황 목록을 이제 접하게 됐는데, 그 횟수가 이제 세보니까 총 26번이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말은 즉 224년이라는 기간 동안 26번의 공황이 발생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나눠보면 총 8.6년에 한 번 정도씩 그 위기가 왔다. 근데 또 이게 주기적으로 한 8.6년이라는 이 주기를 가지고 공황이 발생했다라는 거를 이 사람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8.6년이라는 그 모든 공황마다를 이제 패턴을 분석해 보니까 총 6번의 주기가 반복된다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처음 이제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모형이 이거예요. 이 8.6년이라는 기간 동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8.6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이 6개의 사이클이 이렇게 이 8.6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6번의 사이클이 무한히 반복된다라는 거를 알아낸 거예요. 근데 또 이 사이클을 좀 크게 보니까, 이 전체 사이클을 좀 크게 보니까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이런 모양이 나온 거예요. 8.6년을 보니까 이 8.6년이 또 6개의 주기를 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이렇게 6번의 사이클이 반복된다는 걸 알아냈어요. 근데 이거를 또 길게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이게 또 6번이란 사이클이 반복돼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이 큰 사이클이 6번이 또 반복돼요. 그래서 51.6 곱하기 6을 하면 309.6년이라는 이 거대한 사이클이 한 바퀴가 돈다. 그래서 이 거대한 사이클 안에 조금 더 미시적인 사이클 한 번, 그리고 그 안에 더 미시적인 사이클, 이렇게 해서 이 거대한 사이클은 309.6이라는 사이클이고, 그 안의 사이클, 그것보다 좀 더 미시적인 사이클이 51.6이라는 사이클, 그 안에 8.6년이라는 이런 사이클이 얽히고 설켜 있다. 근데 이거는 사실 경제 이론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건 현대 경제학에서도 똑같은 이론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면 이 부채 사이클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뭐 아실 분들은 아시는데, 이 장기 부채 사이클이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동안 이 안에 단기적인 사이클은 이걸 따라가면서 이렇게 되면서 이 장기 사이클을 따라간다. 그리고 이 안에 초단기 사이클이 또 이렇게 따라간다. 이런 것처럼 이 어떠한 큰 사이클 안에는 그거를 따라가는 작은 사이클이 있고, 그 안에 그것보다 더 작은 초미세한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간다. 경제라는 건 그렇게 돌아간다라는 건 뭐 사실 이 얘기가 아니더라도 맞는데, 이 얘기가
이런 특정한 수학 공식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8.6년이 되게 신기한 숫자. 처음에 이게 어떻게 얻었냐면 224년이라는 기간 동안 총 26번의 공황이 있었던 장기간의 사이클 동안 발생했던 공황의 수를 주기로 표현을 해보면 8.6년이라는 반복되는 패턴으로 발생한다라는 걸 알아냈잖아요. 근데 이 8.6년이라는 걸 1로 환산을 하면 3141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 3.141이라는 파이라는 값이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파이 사이클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이거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암스트롱 주기에 대해서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사이클 자체를 파이 사이클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이제 수학적으로 되게 특이한 숫자가 있거든요. 뭐 한 3개 정도만 뽑으라 그러면 첫 번째는 그 루트예요. 루트. 예를 들면 루트 2 같은 경우에 1.414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가잖아요. 패턴화돼 있지 않아서 이제 이거를 정확히 뭐 100만 번짜리 숫자가 뭔지 알 수 없는 이런 느낌? 그런 것처럼 이런 루트라는 게 수학의 영역에서 되게 특이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피보나치라고 있거든요. 피보나치 수열.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자연 법칙을 진짜 되게 그 기똥차게 잘 설명하는 것도 있어서 이게 수학에서 이게 되게 특별하고 또 특이한 그러한 거라고 많이 불려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파이거든요. 그래서 이 파이가 경제 주기에도 접목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피보나치 같은 경우에도 그 경제나 아니면 특히 투자 업계에서 많이 쓰이거든요. 이게 왜 투자 업계에서 잘 들어맞는지 그걸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금융공학적으로 아무도 설명할 수 없지만 근데 이상하게 설명은 불가능한데 이상하게 잘 맞아. 그러니까 그런 느낌? 그래서 실제로 투자 업계에서도 피보나치를 많이 이용해요. 피보나치 수열을 이용해서 뭐 조정대를 본다던가 얘 사이클을 본다던가 이걸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한 번이라도 써보신 분들은 알아요. 이게 왜 맞아야 되는지 아무도 설명할 수 없지만 근데 투자 업계에서도 이게 되게 잘 맞는다 라는 그런 게 이미 있다시피 그 사람들의 군중 심리나 이런 것들은 수학적으로 예측이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뉴턴도 천체의 움직임은 그 예측할 수 있어도 사람의 광기는 예측 못한다라고 말했던 그런 것처럼 그 사이클이나 그런 부분들이 이런 파이라는 값을 따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발견한 것처럼 거시경제 그리고 그거를 따르는 미시경제 그리고 그 안에 초미시경제 이 사이클이 이 경제라는 사이클이 이 파이라는 일수를 따진다. 그래서 3141일을 기준으로 이 사이클이 반복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안에 6개의 주기가 있고 그 주기를 큰 사이클이든 작은 사이클이든 그거보다 더 작은 사이클이든 따른다. 그래서 이제 이 거시경제의 사이클을 보면 우리가 거시부터 보는 게 보통은 좋아요. 이 거시 사이클은 309년의 사이클이 도운다고 얘기를 드렸죠. 그 안에 51.6년 이 하나의 사이클이 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이클은 정책 우위? 약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51.6년은 정책의 우위의 관점으로 볼 때 더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처음 사이클 이 1727년에 퍼블릭 그러니까 되게 사회주의적인 그 이념이 제일 강했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다음 51.6년의 사이클을 보면 자본주의적인 사이클이 강하고 그 다음에 또 사회주의 그래서 사회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가 이렇게 사이클이 계속 돌아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요. 그래서 이번에 사이클이 끝나는 지점이 2032년 9월 5일이 아니라 이걸 이제 그 소수점 단위로 표현한 거니까 이게 한 12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정치 이념이 완전 피크를 찍을 거다. 이때부터 퍼블릭 그러니까 사회주의적인 상황으로 바뀔 거다 라는 거를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사회주의가 된다고 해서 뭐 꼭 막 무슨 북한처럼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정책의 방향이 좀 더 포퓰리즘적이고 좀 더 공공적인 방향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또 퍼블릭이 시대가 온다고 해서 꼭 무조건 민주당이 다 이긴다 이게 아니에요. 이때는 공화당이 집권을 해도 그 정책이 꼭 공화당이라고 말하기엔 되게 애매한 사실 정책의 방향만 보면은 좀 더 사회주의적인 게 강한 그런 시기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지난 대선에 이재명 후보와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이렇게 나눠서 그 공약이 있을 때 이게 사람을 가려놓고 공약을 보면 누가 민주당인지 누가 공화당인지 사실 분간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둘 다 포퓰리즘적인 그런 정책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러한 시기에서는 이게 민주당이라
민주당이라고 해서 공화당보다는 조금은 사회주의적인 성향이 나타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자본주의 시대에서 완전 사회주의적인 정책만을 고수하기 되게 어렵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이게 되게 사이클적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정치적인 측면을 한번 봤을 때 이게 이제 1900년부터 2020년까지의 정치적인 이념의 방향성이 어떻게 되는가거든요. 그 사회주의적인 성향과 그다음에 자본주의적인 성향 이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어떤 이념에 더 가까웠는가를 보면 1900년대를 보면 이때는 거의 뭐 자본주의의 끝판왕이었다라고 보면 되죠. 이때는 민주당이 집권을 잡아도 사회주의적인 정책보다는 대부분의 정책의 방향이 좀 더 자본주의적인 정책의 방향에 가깝게 했다라는 시기라는 걸 이 데이터로만 봐도 알 수 있고, 근데 이게 점점 줄어요. 예, 이 사이클적으로 이게 점점 자본주의적인 성향이 적어지고 사회주의인 성향이 점점 강해지다가 1960년 정도가 됐을 때 이제 얘네가 완전히 교차해서 반대로 간다. 예, 이 시기에는 점점 사회주의적인 그 이념이 힘을 받는 시기였다라는 거죠. 이 자본주의적인 정책 방향이 줄어들고 사회주의적인 게 강해지는. 근데 이게 이제 다시 반대로 갔어요. 1960년부터 2020년까지는 이제 반대로 왔다. 점점 사회주의적인 그런 이념이 약해지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적인 이념이 강해지는 이런 시기를 갔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의 위치가 이제 1900년대랑 똑같을 정도로 이제 다시 극단으로 왔어요. 어떻게 보면 정치적 이념이 완전 극단의 수준까지 왔다는 거죠. 이제는 다시 돌아갈 일밖에 안 남았다. 예, 이거는 역사적으로 무한히 반복해요. 우리가 이거를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양극화 지수를 한번 보면 좋아요. 이게 이제 양극화 지수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 빨간색이 하위 90%의 모든 부를 다 합친 것과 고작 상위 0.1%의 사람들의 부를 합친 거를 비교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붙어 있다라는 건 양극화가 엄청 심하다는 거예요. 아니 상위 0.1%가 그 하위 90% 그러니까 사실상 전 국민의 부랑 맞먹을 정도로 양극화가 되게 심할 정도의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는 그런 시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시기가 오기까지 자본주의적인 성향이 얼마나 강했으면 이 정도 상황이 왔겠어요? 그러면 이제 자본주의가 좋다, 사회주의가 좋다, 뭐 우리 이런 거 떼고 보자고요. 그냥 그 시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야, 진짜 양극화 이거 말도 안 된다. 저 부자놈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거다. 야, 저 부자놈들 좀 돈 좀 뺏어가지고 우리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국민의 대다수가 중상층도 아니거든. 이때는 국민의 대다수가 좀 가난한 거예요. 부자들만 엄청 부자고 국민의 대다수는 가난해. 그러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부자도 똑같은 한 표고 가난한 사람도 똑같은 한 표예요. 그러면 이 가난한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시기에는 그러면 당연히 가난한 사람들이 원하는 정책을 하는 대통령이 뽑히고 국회의원들이 뽑힌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표가 그러 가는 걸. 그러다 보니까 점점 포퓰리즘적인 그러한 그 정책을 들고 오는 사람들이 각광을 받아요. 예를 들면 뭐 야 우리 모든 사람들한테 다 100만 원씩 줘야 돼요. 기본소득으로 그 이 사람들을 지켜줘야 돼요.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요? 국가 망하는 거 아니에요? 야 부자들한테 뺏으면 되지. 그러면 이제 막 국민들 막 박수치죠. 야 그래 야 역시 깨어있는 대통령 깨어있는 국회의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 이 시기가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결국에 다 자기 이득만 보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때 사람들은 진짜로 그렇다라고 분노를 느끼면서 살거든. 네, 그래서 이때는 이제 그래서 부자세, 뭐 상속세, 양도소득세, 뭐 증여세 뭐 이런 세금들 진짜 세율이 올라요. 세율이 올라.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많이 푸니까 인플레도 올라요. 고금리, 고세율, 그 다음에 고물가 이 세 개가 다 올라가는 이러한 정책들이 계속 발현이 되면서 부의 양극화가 해소가 돼요. 사실 이게 해소됐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런데 어쨌든 부자들이 자산을 늘리기가 되게 어려운 시점이 오잖아요. 이때는 뭐 뭘 투자해도 자산이 안 늘어. 대체로 투자자보다는 사업가들이 많단 말이에요. 부자들의 대부분은 세계 100대 부자를 놓고 보면 그중에 대부분 다 사업가예요. 그러면은 이 시기에 사업가가 살아남을 수 있냐 이거죠. 사실은 숨을 쉬겠지. 근데 이전처럼 그렇게 그 호황의 삶을 살 수 있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좋다 안 좋다를 우리가 평가하긴 뭐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부의 양극화가 해소가 돼요.
근데 이게 지속되면 어떻게 된다? 아니 그 기업들이 다 막 죽어나는데 뭐 금리 계속 오르고 인플레 계속 오르고 세금 미치는데 이게 뭐 경제가 돌아가겠어요? 예, 그러니까 경제가 좀 많이 힘들어져요. 이제 1980년쯤 되니까 다 느낀 거죠. 막 스태그플레이션 와, 막 기업들이 생산 활동을 못 하니까 이제 공급은 없는데 물가는 막 오르네. 경제는 침체되는데 물가가 막 올라.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의 현상까지 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부터는 다시 자본주의. 야, 그래도 야 옛날에 양극화는 심했지만 야, 고기 먹고 살 때가 좋았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심리가 바뀌어요. 이 5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게 살다 보면은 이게 쌓이다 보면은 점점 사람들의 생각도 이 군중 심리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다시 자본주의적인 그 정책을 피는 사람들을 좋아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원하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힘을 받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반복되다가 지금 이제 다시 여기에 온 거예요. 다시 붙어버렸어. 예, 이거 지금 2013년, 12년 거기서 끊겼는데 이거 넘었어요. 양극화가 다시 1920년대처럼 극한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 정치적 양극화, 뭐 남녀 갈등, 막 온갖 갈등이 다 일어나잖아요. 이게 지금 시대가 말세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러한 거는 계속 반복된다. 로마 시대 가도 똑같아요. 저출산 되게 신기한 거 같죠? 예, 저출산 로마 시대 때도 똑같이 있었어요. 그런 게 반복되는 것처럼 이렇게 반복된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양극화가 해소되는 방향. 양극화가 어떻게 해소돼요? 예, 당연히 사회주의가 각광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금 뭐 재난지원금 주고 기본소득제도 하자 하고 뭐 이렇게 되게 이런 사회주의적인 미국조차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미국에서조차 이런 사회주의적인 그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제 막 시작된 거예요 이거. 그리고 미국의 세율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이제 미국의 어떻게 보면 부자세죠. 누진세 그 최고 세율이 미국이 지금 또 최고치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하나일 뿐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자 증세가 이제 시작되는 거다. 이런 게 포퓰리즘적인 거잖아요. 부자들 돈 뺏어서 일반 사람들 나눠준다. 뭐 가난한 사람 나눠주는 것보다도 그냥 뭐 다 가난하니까 부자들에 비하면 우리 뭐 중산층이 어디 있겠습니까? 솔직히 다 가난하지. 지금 중산층이 어디 있어요? 그 부자랑 상대 비교를 하면 그러니까 뭐 우리들한테 나눠준다라는 이런 것들이 이 그 자본주의의 끝판왕인 미국에서 계속 더 각광받고 있고 더 그쪽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게 지금 뭐 바이든이 뭐 특이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뭐 지금 트럼프 뽑으면 달라질 것 같을까요? 절대 아니요. 이 시기가 이미 세계 경제가 이 정도의 수준까지 왔으면 사람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존재하는 한, 뭐 만약에 우리가 엘리트주의로 돌아가서 뭐 플라톤이 말했던 것처럼 엘리트가 정치한다. 뭐 이렇게 한다면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아니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택하고 있고 오랜 기간 동안 민주주의가 이렇게 지속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결국엔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 그게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좌파든 우파든 아무 상관없이 그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 그런 게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것부터가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아까 거대 사이클을 봤을 때 이 마틴의 사이클이 얼추 맞아 떨어지고 있다. 네, 이제 사회주의, 자본주의를 지나 다시 다음 사이클, 다시 51.6년의 사이클은 사회주의적인 정책 이념이 강해지는 사이클로 가고 있다라는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사회주의적인 정책 이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돈을 뿌리는 게 이제는 가계에 뿌려요. 이 자본주의일 때는요, 돈을 똑같이 뿌려요. 예, 자본주의일 때도 돈 많이 뿌리거든요. 이 돈을 누구한테 뿌리냐면 기관, 은행, 뭐 기업, 뭐 이런 데다 뿌린다고요. 얘네들은 투자의 주체고 사업의 주체다 보니까 이때는 자산 가격이 많이 올라요. 예, 자본주의가 득세할 땐 자산 가격이 많이 오르지만 이 사회주의적인 그런 이념이 강할 때는 돈을 가계에 뿌려버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가계는 무슨 주체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비의 주체다. 이때는 그래서 인플레가 그래서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대공황이 지난 이후부터 사회주의 사이클이 돌아왔던 이 시기들을 보면 이때 뭐 전쟁 나서 인플레가 많이 발생했던 거지 라고 하기에는 원래 이 사이클 때 인플레이션이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이 사이클 때 전쟁이 원래 유독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 이제 51.6년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그러한 시기로 가게 될 거다라는 건 이제 다양한 경제 사이클로 볼 때도 충분히 일리 있는 얘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지금의 51년의 사이클을 좀 이렇게 크게 보면 1989년 12월 이때가 이제 경제의
최고점이라고 이렇게 찍혀 있잖아요. 이제 무슨 사건이 벌어졌냐면 뭐 역사에 기록된 일본의 엄청난 대폭락이 왔었죠.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서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맞아버리는 일이 발생을 했죠. 이제 다시 1998년 55니까 대략 한 6월 정도 되겠네요. 6, 7월 정도? 이제 뭐 러시아 파산하고 LTCM이라고 해서 이게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라는 그 사태인데 이게 사실상 리먼 사태급으로 엄청 큰 사태였거든요. 근데 다행히 잘 넘어가긴 했어. 네, 잘 넘어가긴 했지만 이 경제 끝판왕에서 이러한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2002년은 경제의 최저점을 찍을 때인데 이때 실제로 다우지수도 바텀 이제 최저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2007년까지 잘 오르다가 2007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예, 부동산 버블 터지고 그다음에 2011년에 금이 최고점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이제 저점을 찍고 주식이 다시 펌핑한다 이렇게 써있는데 그다음에 2015년에 피크 가버먼트 레이트 그러니까 그 정부 부채 비율이 최고점을 찍는다. 사실 이 뒤로 조금 더 올랐죠. 예, 코로나가 터져버려가지고. 예, 어쨌든 이 중에서 뭐 굳이 잘 못 맞췄다라고 친다면 이건 이제 경제 하강 사이클에서 뭐 2011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주식 많이 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요 사이클 때 하나 틀리고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는 2018년부터 주식시장이 별로 안 좋긴 했어요. 미국만 좋았지. 그래서 요건 한 세모 정도. 그리고 2020년에 모니터리 크라이시스 그러니까 그 통화정책 위기가 온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때 제가 말씀드렸죠. 통화정책의 마지막 단계인 MP3로 갔다고. 이것도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2024년에 드디어 커머디티 붐이 시작된다. 예, 실제로 2020년 저점 찍고 24년까지 주식 많이 올랐죠 또. 뭐 물론 모든 자산이 다 올랐지만 근데 이때 2024년부터 이제 2028년까지 커머디티 붐이 온다라는 건데 이제 요거는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될 거예요. 근데 왜 이때부터 커머디티 붐이 오는가 하면 자 부채 많죠. 돈 엄청 뿌렸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통화정책의 3단계는 인플레이션을 엄청 일으켜요. 인플레이션은 높아지는데 돈 엄청 찍어내니까 돈 엄청 찍어내는데 그걸 심지어 가계에 뿌리고 지금 이 사이클의 마지막이 뭐다? 그동안에 자본주의가 끝나고 사회주의로 가는 이제 그 길목에 서 있잖아요. 실제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정책을 보면 사회주의 정책으로 거의 갔다라고 봐야 돼요. 레이 달리오도 거의 그렇게 말했어요. 이미 사회주의로 가고 있다고. 이건 거대한 사이클이라고. 예, 그런 것처럼 이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은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이건 경제 모델이거든요. 경제 모델이에요. 경제는 하강을 해. 경제는 침체되는데 인플레는 오른다? 이거 뭐죠? 경기는 침체되는데 인플레는 오른다?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그래서 실제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원자재가 다 폭등을 해요. 1970년대 우리가 경험했던 그것보다 사실은 더 센 것들도 많은데 아무튼 그런 스태그플레이션이 이때 발생을 할 거다라고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024년 35니까 이거를 1년에 12개월이니까 얘는 이제 100단이잖아요. 그 35를 기준으로 보면 이게 5월 8일이에요. 2024년 5월 8일이란 말이에요. 이때부터 상품 시장에 버블이 될 거다. 물론 이 예측 모델이기 때문에 약간씩의 오차가 있기는 해요. 예, 정확한 날짜를 탁탁탁 집기보다는 약간씩의 오차는 있긴 하지만 근데 대체로 얼추 다 잘 맞죠? 예, 그 부근쯤에 되게 잘 맞죠? 그래서 이 사람의 경제 모델을 기준으로 보면 이 309년의 이 거대한 사이클을 기준으로 보나 아니면 그 안에 이 51.6년에 있는 이 주기들을 보나 되게 잘 맞는다 의외로. 그래서 사실 이 마틴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데이터만 두고 봤을 때 이 사람의 경제 모델로만 봤을 때는 진짜 잘 맞아떨어지기도 하고 잘 맞췄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레이 달리오나 아니면 그런 경제적 그 거시경제의 어떤 그 예측 모델과도 되게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전설적인 예언가냐 vs 아니면 이 사람이 근데 나중에 사기꾼으로 몰려가지고 깜빵 가거든요. 7년인가?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떤 사람들은 사기꾼이다. 얘 그 결국에는 뭐 이거 가지고 사기쳐가지고 이게 또 사기를 쳤다 아니다 이것도 갑론을박이 되게 크긴 한데 뭐 어쨌든 판사는 사기쳤다라고 했으니까 뭐 아무튼 그러니까 어쨌든 얘 사기꾼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 얘가 한 경제 예측 모델을 봐라. 과거부터 현재까지 예측 모델을 기준으로 볼 때 물론 뭐 100% 다 맞췄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의 예측을 성공한 경제 예측 모델이 있냐 이건 진짜 개쩌는 거다 라고 말하는 이 두 가지가 이 사람을 둘 다 수식하는 그런 명칭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사람의 이 경제 예측 모델에 따르면
앞으로 4년, 2028년까지는 진짜 금의 최고 강세장, 상품 시장 자체가 버블을 일으킬 정도로 금의 최고 강세장이 오는 시기다. 근데 양베리 책에도 나와 있지만 양베리의 사이클에서도 뭐 정확하게 찍기는 어렵지만 뭐 대략적으로 2029년 정도가 양베리는 금이 고점일 것이다 라고 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금의 고점. 근데 2028년을 이 사람이 상품 버블의 이제 거의 끝이라고 보는 거고, 근데 이 상품 버블이라고 표현을 하면 거의 원자재고 그 중에서도 제일 이제 대표되는 게 석유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에서 석유가 진짜 많이 오르거든요. 근데 이 전체 기간을 두면 금이 더 많이 오르긴 하는데, 근데 석유의 그 사이클이 금보다 조금 더 빨리 꺼져요. 실제로 2000년대에도 그랬고 1970년대에도 그랬고 석유가 금보다 사이클이 조금 더 일찍 꺼지거든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양베리가 예측했던, 양베리는 마틴 암스트롱의 그런 데이터랑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했는데도 거의 사이클의 끝나는 지점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본다라는 것 자체가 저도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야, 신기하다 이거. 이 사이클을 기준으로 볼 때 다음 이 상품 버블이 끝나면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 2028년에 독재 정부의 탄생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독재 정부의 탄생이 뭘 말한다? 결국엔 사회주의를 말한다. 네, 사회주의를 말한다. 독재 정부라고 해서 무슨 꼭 푸틴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니고요. 결국에는 그런 사회주의적인 그런 성향의 당들이 집권을 한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꼭 뭐 민주당 이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공화당일지언정 그 공화당이 취하는 정책의 방향성이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하는 정부가 탄생하게 된다. 그런 정부로 가게 된다라고 이제 쓰여 있는 것도 뭐 저는 장기적으로는 사회주의적인 방향으로 이제 세계가 흘러갈 거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뭐 되게 동의를 하는데, 뭐 여하튼 이런 부분이 2028년 생각보다 빨리 이 경제예측 모델에서는 이제 나타난다고 하고, 그다음에 2032년에서는 이제 서양이 이제 피크를 친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때부터 이제 서양이 망한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 피크를 치고 이때부터 동양으로 그 어떠한 패권의 파워가 점점 넘어갈 거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 뒤에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될 부분이지만 당장 우리 앞에 나타날 이 상품 시장의 버블이 정말 나타나는가, 이거를 우리가 한번 보면서, 만약에 이것까지 맞아 들어간다면 야, 우리가 2028년쯤 됐는데 야, 금도 진짜 엄청 오르고 막 석유 오르고 진짜 그 상품 시장의 버블이 일어나서 그때쯤이면 이제 우리는 이제 이거를 눈앞에 두고 있을 테니까 야, 이건 좀 무섭긴 한데 그렇게 된다 라는 이제 내용을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마틴 암스트롱의 되게 특별하고 와 되게 신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 그리고 충분히 그럴 수 있겠는데 충분히 일리 있는 데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이제 오히려 약간 반론하는 쪽의 얘기를 살짝만 섞어드리면, 뭐 사실 뭐 반론할 게 크게 많지는 않지만 뭐 그렇다고 이 이론이 완벽하다라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뭐 깔려면 또 깔 것도 많지만 어쨌든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이 244년 동안 26번의 공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게 8.6년의 주기를 갖는다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이걸 정확하게 계산하면 8.61538461 이거를 이제 실제로 나눠보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일수로 바꾸면 곱하기 365.251이에요. 아시죠? 왜 251이 있는지는? 4년에 한 번씩 윤달 끼는 거.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3.14, 6.76923061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3.141592잖아요. 파이가. 그래서 이게 약간 이제 3.14만 보고 좀 끼워 맞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은 좀 들지만, 근데 어쨌든 뭐 끼워 맞췄든 어쨌든 이 8.6년이라는 이 뒤에 거는 떼고 8.6년이라는 기준으로 이제 주기를 만들었을 때는 또 기가 막히게 잘 맞았다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너무 좀 비꼬아서 생각을 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물론 되게 신기하고 물론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양베리 예측과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거시적인 거는 뭐 레이달리오의 그런 부채 사이클이나 그 경제 사이클과도 거의 유사한 부분이 되게 많다. 레이달리오의 부채 사이클을 볼 때도 지금을 보면은 이 부채 사이클이 이렇게 되면서 새로운 질서가 다시 만들어지고, 그 새로운 질서가 생기면 또 이 사이클을 타고 하는 게, 레이달리오가 이게 몇 년이었지? 1200년의 데이터였나? 그걸 가지고 이제 분석을 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사이클이 어디에 와 있는가를 보면 빈부격차,
12. 일단 빈부격차 맞죠? 예,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과도한 채무 맞죠? 예, 과도한 채무 지금 미국 보면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뭐 말도 안 되게 높고 지금 뭐 미국의 부채만 해도 얼마예요? 미국 부채도 부채고 부채에 대한 이자만 1,000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1년에 내는 그 부채에 대한 이자만으로 국방비를 지출해야 될 정도의 그 정도의 이자가 많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빚이 많다는 거예요, 사실은. 과대한 채무 맞다. 그리고 14. 통화 발행. 예, 통화 발행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 무자비한 통화 발행을 말하는 거예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봤죠? 예, 15 내부 갈등. 이제 제 생각에는 한 15 정도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클의 진짜 끝이죠. 예. 여기서 여기는 15에서 18은 이게 나눠져서 그렇지 진짜 빨리 가요. 여기는 진짜 빨리 가는데 기축통화의 지위 상실이라고 해서 뭐 이제부터 뭐 얘가 종이 쪼가리 된다 그건 아니고 말 그대로 영국의 파운드가 기축통화 지위를 내려놨지만 뭐 아직까지도 준 기축통화로서의 그 엄청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냥 그 왕관만 내려놨다. 왕관만 딴 사람이 가져간다. 뭐 이거니까 요거는 이제 그렇다고 해서 또 기축통화의 지위를 상실할 때 왕관이 무조건 다른 나라로 가는 것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국 내에서 왕관이 움직여요. 아, 이걸 또 표현하기 되게 좀 어려운데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가 예전에 다 하나였잖아요. 북한과 남한이 다 하나였잖아요. 근데 이제 정치적 이 내부 갈등 때문에 반으로 갈라서고 그 중에서 이긴 놈이 이 기축통화의 지위를 다시 가져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막 이런 것처럼 어쨌든 지금 현대 통화 시스템에서의 그 지위가 사라진다. 그러니까 이건 기축통화의 지위 상실은 사실상 그 통화 시스템이 갈아엎어진다라고 보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통화 시스템에 대한 파워가 좀 더 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지도력 상실, 내전 혁명이 일어나면서 한 그 패권 국가의 이 흥망성쇠가 이렇게 나눠지는데 지금을 기준으로 볼 때는 저는 한 15 정도에 온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를 갈 일만 남았는데 여기를 갈 때 사람들이 그 내부 갈등으로 뭘 말하겠는가? 예, 여기 말하는 빈부격차, 과도한 채무, 뭐 이런 것들 해결해줄 사람을 뽑게 될 거고 그 과정 가운데서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으로 갈 때 사회주의적인 현상이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또 마틴 암스트롱과 되게 그런 사이클과 되게 닮아있다. 그래서 되게 신기한 그런 것들이 많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여기에 너무 매몰되지만은 말자. 너무 맹신하지만은 말자라는 의미에서 아까 전에 제가 계산을 했더니 약간 파이랑은 좀 틀리더라.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오늘의 주제. 그렇든 어쨌든 마틴 암스트롱의 주기를 기준으로 볼 때 2024년 상품 시장의 버블이 시작된다. 그리고 그 말은 즉 금의 폭등이 시작될 또 다른 말로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시작될 지점이다 라는 그런 콘텐츠를 준비해봤고요. 오늘 콘텐츠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콘텐츠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